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두 번째 땜빵, 땜빵 두 번째. 앞으로 더 이상 땜빵은 없습니다. 요즘 뭐 최근 좀 핫한 주제인 영끌과 금융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주 전에 저 그 공공연맹 쪽 그 활동가 모임에서 한번 좀 발제한 내용인데 그걸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영끌과 비투라고 하는 코로나 위기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뭐랄까요, 이 금융시장에 대한 몰입 뭐 이런 이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의 좀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또 아무도 안 보이니까 혼자서 하니까 이게 또 좀 영 그래요.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약간 원칙적인 얘기를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과 화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화면이 안 닫히는 걸까요? 예. 자, 먼저 그 자산을 보유하는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한데요. 화폐가 이제 일반적인 등가물이라서 이제 화폐도 가치 저장 이제 기능이 있지만 화폐는 오래 갖고 있으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 하락에 맞서서 가치가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거나 또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그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산은 이제 가치 감소가 늦거나 자산 가치가 아주 긴 시간 유지되는 뭐 희소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급이 제한된 그런 재화나 이제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나 자연자원 같이 보존 연한이 이제 사실상 무제한이고 그리고 공급도 무제한인 이제 그런 그 자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나 주택과 같이 감가 기간이 이제 이게 마모되는 그 기간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모되잖아요. 화폐보다 더 이렇게 가치 유지가 더 이제 많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건물이나 주택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급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보존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수단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이나 이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들도 어, 자산으로서 이제 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어, 음, 한 분이 그 오늘 웨비나 신청했는데 왜 그 접속이 안 되냐고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자, 주식이나 그 채권 같은 것도 이제 그 미래잉여가치 청구권으로서 가치 보존 현금보다 용이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크게 이제 그 자산의 종류는 이제 실물 자산하고 금융 자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실물 자산은 말 그대로 실물이에요. 실물이 있는 그런 자산들인데 토지, 주택, 건물, 뭐 기금속이나 골동품 같은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미 생산되어 있는 과거 노동의 산물이고요. 어, 예, 가치 저장이 용이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걸 담보로 해서 이제 증권 형태로 발행이 되면 그건 이제 금융 자산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MBS 같은 주택 저당 증권이나 ABS 같은 자산 그 담보부 증권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형태고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실물 자산도 금융 자산화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금융 자산은 이제 미래 잉여 가치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주식 같으면은 그 회사의 이제 미래의 가치, 미래 그 이윤, 미래 이윤 가치에 대한 그것의 이제 분배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 같으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대표권도 이제 주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제 권리인 거죠. 미래 이윤에 대한 그걸 이제 뭐 점유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음, 제가 또 운영자이다 보니까 계속 그 운영과 관련된 항의들이 뭐 이렇게 오늘따라 많이 들어오는지 참. 잠시 잠깐 그 어떤 분이 접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잠시만요. 저 텔레그램에 초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유, 땀나네, 이거 지금. 그다음 채권도 뭐 어떤 채권이든 다 마찬가지로 채권은 채권 수익률을 보고 보는 건데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잉여가치에 대한 뭐 청구권과 다름이 없고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 뭐 그런 그 옵션들도 그 미래 이윤을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받아서 청구하는 증권 형태인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MBS나 ABS 같은 그런 것도 요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일반화된 그런 증권 형태인 건데, 그 미래 임대료죠. 임대료라고 하는 것도 이용가치의 일부로서 그 뭐야 이저 건물에 대한 그런 그 뭐 일종의 이자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수익의 청구권이 바로 이제 MBS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은 모두가 다 가공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그 정의어 가치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공자산, 가공자본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라든가 그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같은 그런 형태가 이제 뭐 새로운 이제 가상자산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산은 모두 뭐 이렇게 보신 대로 그 채권 채무 관계로 돼 있어서 뭐 채권이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채무도 뭐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산 가격 그 이제 채권이 대표하고 있는 뭐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몫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제 기능 자본가들의 이윤 몫을 줄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산 자체는 뭐 어떤 이제 부가가치나 이제 새로운 잉여가치를 형성하거나 낳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 점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무리 많이 그 폭등을 하고 가격이 올라도 GDP에는 전혀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새로 그 뭐 그런 자산 시장에 새로운 에서 그 부가가치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입장인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제가 다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뭐 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노동자들의 몫이 아니었어요. 뭐 자본가들 사이에서의 이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돈도 이제 자본으로서 이제 빌려주고 그런 거고, 물론 이제 뭐 그 예전 뭐 100년, 150년 전에도 뭐 고리대금업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뭐 아주 이게 뭐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런 형태가 아니고 화폐 거래 자체는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거래였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일반화된 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노동자 가게도 뭐 대출이 되고 이제 금융자산을 이제 보유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금융화라고 하는 것은 그 70년대 이제
그 중후반부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뭐 전체적인 산업 이윤율이 좀 축소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음, 네, 이윤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이 금융수사를 확대하고 생산의 세계화에 따른 그 금융 체계를 이제 국제화하는 그런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것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자 가계를 이제 금융시장 내부로 이제 인입하는 것, 그리고 실물 자산을 증권화시키는 것, 뭐 이렇게 부동 자산을 유동화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MBS나 ABS 같은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과 산업 자본들이 그 융합하고 세계 이제 금융시장들을 통합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에 50년, 5, 60년대에 그 미국 경제 이제 골디락스라고 해서 뭐 지금도 뭐 최근에도 뭐 골디락스다 뭐 이런 주장들인데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 뭐 진정한 골디락스는 이제 뭐 전후에 이제 5, 60년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윤율도 대폭 그러니까 전후 이제 몰락한 이제 이런 그 경제들 재건하고 회복하면서 막 경제 성장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 그 이윤율도 올라가면서 임금도 상승하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엄청난 이제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실은 최초로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나서 최초로 노동자들이 자기의 임금 자산을 축적하게 되는 시기들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그때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저축률이라고, 저축 자체도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쓰고 남은 이제 그 자본을 이제 저축하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 주류 경제학에서 보면 저축 이꼴 투자예요. 그 자체로 전체로. 그러니까 저축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뭐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을 소유한 이제 자본가를 중심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50년대에 저축률이 대폭 상승합니다. 코로나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데, 이게 바로 임금 자산에 대한 이제 축적 그 자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되고요. 그러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거 7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 이제 금융화가 본격화되면서 이 저축이 이제 그 쉽게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다른 금융자산 형태로 이것들이 이제 다시 재투자되면서 저축률은 낮아지면서 금융화가 대폭 이제 확대된 그런 형태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저축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 쉽게 말하면 고소득층의 소득들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 이게 더 이상 이제 돈을 얻다가 이제 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축률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고, 그다음 코로나 시대에 저축률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이런 아이러니한 이제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도 줄고,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저축률이 대폭 그 상승하게 된 그런 시기가 이제 2000년 요때부터 이제 그 최근까지도 거의 그런 국면들이 지속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미국의 저축률 추이를 보면은 이때 이제 그 축적된 임금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금융화 그 형태로 다시 재편되고 나아가는 그런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특히 금융자산들은 그 채권 채무 관계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전의 딱 반대편으로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70년대 까지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늘어나던 부채들이 그 8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90년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돼서 거의 폭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위기를 한번 거칠 때마다 이게
그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또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위기 거치면서도 더 많은 이제 부채 증가들을 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불과 몇 년, 2008년 이후부터도 지금 거의 몇 배 이상 그러니까 돈은 통화량만 는 게 아니라 총 부채량 자체도 굉장히 있고, 특히 이제 기업이나 이제 가계 민간 부채 수준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갚아야 되는 그런 빚으로 다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최근에 뭐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좀 화폐를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화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가 있죠. 구매와 거래할 때 돈 주고 거래하는. 그다음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 화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면 어음 써서 뭐 줬다 언제까지 뭐 갚겠다고 했으면 그걸 화폐로 마지막에는 화폐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불 결제. 그다음에 부에 이제 저장, 축장 수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화폐는 이제 퇴장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통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화폐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 척도가 되는데 요거 다섯 번째 이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도량형 그게 이제 척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금화 시대에 금화가 이제 금양을 이제 이 도량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량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아무튼 이게 네 가지 가장 주요한 화폐 이제 기능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자체는 이제 뭐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있고 그건 뭐 대부 가능한 자본으로 좀 남아 있는. 모든 지금 유통 과정, 생산과 유통 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거의 지금 현재 모든 화폐는 다 대부 가능한 화폐, 이자 낳는 자본 또는 뭐 화폐적 자본 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폐 자체는 어쨌든 상품으로서의 화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화폐를 이제 쓰려면 이자라는 형태로 그걸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폐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상품과 대립하는 독립적인 상품으로 존재한다. 여전히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화폐가 이제 변했는데 아무튼 이제 상품 화폐로서 예전에 금 자체 금의 내재적 내재적 가치로서 이제 금으로 이제 평가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이제 근본이자가 이제 폐지되면서 뭐 국정화폐 불태한 국정화폐가 일반화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리저브 그러니까 국정화폐 리저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화폐도 금에서 달러로 이제 변경된 그런 상태고 이게 이제 1971년인가 3년인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키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금본위제 자체는 완전히 사라진 형태로 됐고 뭐 사실상 달러 본위제로 됐고 그다음 각국 중앙은행의 국정화폐 발행이 리저브 중심으로 해서 다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타난 형태가 70년대 이제 중반기 들어서 이제 굉장한 이제 화폐를 이제 막 찍어내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일정하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 리저브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식들을 이제 계속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 이제 유통하고 또 뭐 발행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정하게 안정적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 그런 문제들은 뭐 심각한 형태로는 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가치가 이제 뭐 이 리저브 가치가 이제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급이 이제 불안정해져 특히 이제 공급이 딸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 상품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뭐 수급이라든가 뭐 석유 공급이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물가 그 가치가 뭐 폭등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이제 상품 가치의 가격들의 이제 인상들을 끌어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뭐 인플레이션 발생하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통화량을 뭐 양적 완화해서 통화량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이게 이제 화폐가 퇴장되면서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안 끼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그 화폐를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런 자기 가치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뭐 발행을 하고 하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의 상대적 변동은 그 리저브를 구성하고 있는 뭐 국채라든가 통화채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이 매입한 뭐 MBS라든가 외화표 수채권 등의 이제 가치들이 어떻게 조정되고 변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변화 뭐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 뭐 구성이 다양할수록 그 해당 국가의 제가 보기엔 평균적인 노동력 가치에 수렴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그 국가의 그 평균적인 노동력 가치, 그 일반적인 노동 가치에 이제 수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각국 가치, 통화들의 가치의 차이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디지털 화폐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있고 이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 전자화폐라든가 아이머니, 삐머니들은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고 이것도 이제 디지털 화폐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IMF 분류 기준상 놓고는. 근데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CBDC 요게 이제 아주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호화폐 뭐 발행 구조들은 뭐 보시면 아실 테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인데 뭐 비트코인을 이제 그 예로 해서 들게 되면 뭐 이런 이제 암호화폐 이게 공식 명칭이 정부에서 붙인 게 가상자산인가 그래요. 암호자산, 가상자산 이렇게 붙인 건데 화폐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정부 입장은 뭐 계속 그걸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화폐라고 이름 붙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고 저도 사실은 화폐는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간에 가상 이런 이제 그 비트코인의 뭐 내재적인 가치 뭐 예를 들어 금의 내재적인 가치는 이제 금 채굴을 하면서 드는 뭐그 노동력 뭐 장비 뭐 이런 거 채굴 비용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이전에는 그 채굴 비용이 거의 뭐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이 채굴을 둘러싸고 엄청난 이제 자원들이 막 들어가고 뭐그 컴퓨터 장비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값싼 전기료들이 이제 있는 지역으로 막 이동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사실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게 이제 뭐 금이나 다른 이제 그 뭐 자산들처럼 그게 뭐 명징한 어떤 내재 가치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뭐 마찬가지로 화폐도 이제 내재 가치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금에서 뭐 금한본이 이제 뭐 이렇게 다 바뀌면서 화폐 내재 가치도 사실상은 굉장히 모호한 형태의 뭐 지금 리저브나 이런 거 있지만 그게 알고 보면 다 채권이잖아요. 그게 다 이게 뭐 실물 자산도 아니고 심지어 물론 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뭐 이건 존재하는 거고 뭐 그러면서 화폐가 더욱더 이제 관념화된 형태되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이제 국정화폐로운 형태,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이제 그 힘이 이제 발생되는 그런 화폐 등장하게 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뭐 내재 가치의 입국을 떠나서 뭐 이거를 이제 화폐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일단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 그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만질 수 없는 그런 가상 자산, 뭐야, 온라인 세계에만 존재하고 모니터나 뭐 전자지갑에서만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실물 자산이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의 이제 사용 가치가 있느냐, 뭐 사실상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예전에 얘기되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이제 블록체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환전하려면 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뭐 들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아주 뭐 쉽게 뭐 거래하거나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제 사용 가치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 그 디지털 코인이 그 확대하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그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교환 가치만 있는, 사용 가치는 없고 교환 가치만 있는 일종의 사치제 같은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이게 비트코인 이제 화폐로서 이제 기능할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 좀 기능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언젠가 화폐로 기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그다음에 이게 화폐와 교환되기 시작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그 엘살바도르인가 거기에 이제 뭐 쓰겠다는데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처럼 뭐 몇 개국에서라도 이게 그 통화로 인정돼서 이게 이제 그 통화로 인정되면 또 다른 나라 통화와 또 교환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달러와 또 이게 그 교환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화폐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의 어떤 대체 가능성들, 그리고 화폐 갖고 있는 어떤 미래 할인율에 기반한 그 특성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독특하게도 금융자산의 특징도 제가 보기엔 지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금화 시대의 금이랑 좀 성격이,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면서도 그러니까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자산적인 특징을 갖는 금화 시대의 금, 그러니까 지금의 금이 아니라, 지금 금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자산으로만 거의 존재하잖아요. 실물 자산으로 존재하는 때인데,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라고 일 홍성만을 발행을 하면 그만큼의 그 가치를 달러로 이렇게 이 리저브로 쌓는 거죠. 이게 네, 신재솔 씨,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실수로 켜졌 아, 예, 예.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좀 존재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암호화폐나 그렇게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앞서 말씀드린 다른 형태의 그 뭐 이런 그 디지털 코인, 뭐 비머니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거의 그 아이머니, 특히 아이머니랑 거의 같은 그런 거죠. 예전에 리브라라고 페이스북이 만들려고 했던 그 코인이 이게 리브라인데, 이게 어, 중국을 뺀 중국 위안화를 뺀 나머지 주요국 그 통화를 이 리저브로 쌓는 그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다른 걸로 이름을 바꿨는데 뭐 거의 뭐 예, 그런 형태는 포기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바람에 중국이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를 실제로 하게 되면은 자기들 그 주도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중국이 그래가지고 그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 발행을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그 베이징 올림픽, 내년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 그때 맞춰가지고 이게 지금 발행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 코인 발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굉장히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상황들이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도지코인이 뭐 진 도지코인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워낙 코인이 뭐 10,000개 넘어간다고 하니까 뭐 하여튼 뭐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축적 체제의 변화. 네,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신자유주의 축적제는 다 잘 아시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착취와 이제 이윤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시도였으니까 한 축에서는 이제 그 노동 이제 착취를 강화하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수탈을 강화하게 되는 건데 노동 착취를 강화하는 건 우리 알다시피 뭐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산의 세계화 뭐 글로벌 그 밸류 체인 이런 가치 사슬이라 불리는 이런 생산의 세계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이제 착취도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윤율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식과 수탈을 확대하는 방식도 존재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공 부분의 민영화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뭐 다른 글로 썼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금융화가 그렇습니다. 금융화가 왜 수탈을 확대시키는지 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것만 좀 아시고요. 저는 착취와 수탈을 구분을 하는데 이거를 수탈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좀 강조를 좀 해보면 수탈 자체는 이렇게 은폐된 생산성,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이제 대성화된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식민지 이제 초과이윤은 아시잖아요. 그 식민지 초과이윤을 수탈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식민지 초과이윤을 수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국주의 그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수탈 자체는 은폐되어 있고 뭔가 이게 아주 값싼 이 제국주의 그 기업 자체는 굉장히 값싼 가격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생산물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상화된 형태 또는 은폐된 형태의 생산성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그것들이 이제 초과이윤이한 형태로 생산이 일어나고 이게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쭉 일반적으로 형태로 되면 일반 이윤율을 올리게 됩니다. 일반적 이윤율 상승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잉여 가치가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또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수탈을 통해서도 초과 이윤이 형성이 되고 잉여 가치가 새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이제 수탈 확대를 통해서 축적 체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두 부분,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화를 통해서 수탈들을 확대해 나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굉장히 자주 많이 드는 예라서 이 두 그림을 인용을 하는데 일단 먼저 강조할 거는 이건 제가 만든 표가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느냐? IMF에서요. IMF에서 2017년도에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세계 경제의 전망 2017 4월 달에 한 거. 이것도 같은 거죠. 이거 해설이에요. 자, 이게 뭐냐? 파란 거는 이제 선진국, 이 빨간 거가 중진 그 신흥국 하고 이제 개도국 합친 건데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뭐 다 인정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신흥국에서도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뭐 자기네 그 뭐 기업이랑 일자리 다 뺏어갖고 그 뭐 세계화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뭐 우리 미국 노동자들 뭐 소득이 줄어들고
뭐 자본소득은 더 늘어나서 그 미국의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그 악화된 거 하락한 거는 그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중국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 뭐 이런 신흥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거긴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랐어요. 안 올랐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 그 이유를 요 다음에 해서 분석을 합니다. 요거의 신흥국, 아니죠. 선진국,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여기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요거는 이제 중국을 뺀 신흥국이고, 파란 게 테크놀로지, 기술 발전. 그다음에 요거 고동색이 파이낸셜, 그러니까 그 금융통합, 그러니까 금융화, 신자유주의 금융화예요. 그다음에 노란 게 GV 세계화. 뭐 나머지 뭐 이런 게 뭐 교육이니 뭐 이런 무시해도 되는 그런 영향인데. 그왜 떨어졌냐? 왜 노동소득 분배율 그 하락에 제일 많이 기여한 게 뭐냐? 선진국에서는 기술 발전이라는 거예요. 세계화보다도 기술 발전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 것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여기 노란 거 세계화가 있고, 그냥 그것보다 더 금융화가 있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이 기술 발전과 이 금융화 때문에 가장 많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졌다는 거고, 신흥국에서는 세계화 이걸로 그래 조금 덕을 봤는데 그것보다 이만큼이나 금융화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노동자 소득이. 중국 포함한 중국을 뺀 중국이 워낙 큰 규모를 차지하니까 중국을 빼도 거의 마찬가지다라는. 그러니까 이 금융화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를 뜻하는 건지 사실 얘들도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2008년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자유 위기가 도래했고, 사실 그 과정이 쭉 연속된 게 코로나 위기까지도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잉 생산의 과잉 자본 위기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금융화, 부채화의 위기가 2008년에 폭발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사실은 그 부채로 그 양적 완화하면서 부채를 더 많은 부채로 그 폭발시킨 거잖아요. 뭐 돈으로 갚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채권을 채권으로 또 갚는 뭐 이런 방식들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채를 더 키우는 이런 방식들로 대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GDP는 뭐 별로 오르지도 않고 뭐 계속 뭐 위기 회복했다가 다시 이제 좀 일정하게 좀 뭐 그 이전 수준보다 뭐 더 회복도 안 되는데 다시 코로나 때문에 왕창 또 무너졌다가 또 이게 비슷한 그런 게 되는 거죠. 미국도 지금 연준에서 낸 그 경제 전망이 당장 2021년은 뭐 꽤 높은 6점 뭐 몇 퍼센트, 6.5%인가 그렇게 뭐 전망들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2023년 정도가 되면은 성장률 전망이 1.8%대로 쭉 그냥 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코로나 위기에서 그 회복하는 뭐 좀 뭐랄까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다 회복하지 못하고 더 떨어진다는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그 표는 안 갖고 왔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좀비 기업, 죽지 않은 부채들. 좀비 기업들이 깔고 앉은 부채 총량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게 2조 트릴리언, 2조 달러네, 2조 달러. 이만큼이나 지금 더 많이 지금 더 깔고 앉은. 이거는 뭐 명백하죠. 그러니까 잘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그 코로나 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막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막 3월 그 중순에 이게 뭐 1,300포인트까지 막 폭락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 초기 대책이 뭐냐 이걸 보면은 다 금융시장 구제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이 이제 거의 이제 힘들어지게 되면서 그 기업의 이제 자금 수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자금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부도날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채권 이 신용 등급이 점점 계속 뭐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뭐 이제 도산의 위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간 대책이 뭐냐면 한국은행이 선언한 무제한 그 유동성 공급이에요. 또 어디다가 공급하느냐? 증권회사한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MBS 상업용 MBS까지도 뭐 다 사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각종 금융채 회사채까지 중앙은행이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래도 불안정해가지고 원래는 중앙은행이 상대하는 이 시중은행 그 기관은 은행이잖아요. 그 12개 시중은행인가? 그 외국계 은행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제 증권회사를 포함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포함된 증권회사 5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무려 11개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증권회사 갖고 있는 채권을 다 매입할 수 있다는 거니까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그다음에 이제 그 투기 등급 투자 최저 등급 채권까지도 이제 매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거의 중앙은행들 다 그런 선언을 했고 우리 한국 중앙은행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그때 초기에 들인 돈만 해서 한 80조 원을 쫙 풀어가지고 실제 들인 그 자금 그래서 그 금융시장을 구제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뭐 돈 유동성도 풀린 데다가 뭐 정부 이제 재정 대책도 나오고 그리고 돈 더 풀리기 시작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까지 이제 한국은 뭐 주식시장 개입을 선언하진 않았는데 미국 연준 일본은 이미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있었고요. 미국 연준도 이제 주식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물론 이제 구두 선언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대체 이제 위험이라고 한 게 없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막 폭등하기 시작한 황소 랠리를 시작한 자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그 결과 원래 망했어야 될 이 좀비 기업들의 그 채권이나 부채 이걸 왜 매입을 했냐 만약에 얘들도 부도가 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시스템적인 그 위기로 어떻게 확산이 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는 대마불살에서 큰 놈만 살렸잖아요. 2008년에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대마불사가 아니라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게 부도가 나서 이 부도의 연쇄적 효과로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싹 다 사갈게요. 망할 것 같은 회사. 그 결과로 이렇게 이제 부실 채권들이 사실상 다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은 뭐 채권이든 뭐든 이렇게 늘어나면 반대급부로 그 부채가 늘어난다는데 부채는 역사적인 고점을 넘겼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0년 10월 달 보고서인데 IMF 보고서인데 이게 벌써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그보다 지금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선진국은 뭐 조금 낮지만 뭐 0.2% 이게 이제 그 신흥국 경제에서 이게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역사적 고점을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2020년 10월 날 나온 거니까 그 이전 그 상황일 텐데 이게 2022년에 가면 이게 얼마까지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 뭐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 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 증가한 비율인 거죠. 요거가 왜 관심이 가느냐? 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초록색이 정부 부채, 그 다음에 보라색이 그 일반 기업 부채죠. 그 다음에 요게 진한 파란색이 가계 부채인데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사실상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 예를 들어서 정부 부채가 높으면 가계 부채가 낮고 상대적으로 비율상 다 그렇게
다 그렇죠. 근데 기업 부채는 좀 다른 로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처럼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으면 어느 나라, 베트남이네. 정부 부채는 적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배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빚은 져야 되는데 정부가 빚을 지든가 가계가 지든가예요. 그죠? 나만 중요한 건. 이게 혼자 얘기하려니까 반응이 확인이 안 돼. 참 깝깝한데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의 이 이 전체 그 총부채 상황을 놓고 보면 기업 부채는 조금 논외로 하고 지금 과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부 부채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정부 부채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국제 기구나 이런 데서도 계속 한국 그 경제상황 평가 나올 때 가계부채 위험하다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비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총액도 문제지만 비율이 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거를 예를 들어 위기실이면은 당연히 국가가 뭐 미국도 보면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저 막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민간 부채가 다 대부분 다 정부 부채로 다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한국은 안 그래요 아직도. 계속 뭐 그 일정한 그거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계속 가계 빚을 이제 지게끔 이렇게 유도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거죠. 소극적인 재정 정책에 과도한 정부 부채, 가계부채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하여튼 뭐 부채가 굉장히 올라가 막 뛰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보면 몇 조죠? 여기 IIF에서 낸 건데 190조 280 뭐 7조 달러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수준이고 뭐 하나로 환산하면은 1조 달러가 1천조니까 20 뭐 한 40경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네요. 30경, 35경.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글로벌 수준이 글로벌로 됐으니까 350% 이상 넘는 거죠. 이게 불과 2000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언택트나 뭐 디지털 전환은 뭐 아무튼 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체제로 바뀌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이제 착취와 이제 수탈들을 이제 확대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불변 자본을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 그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이 이제 가치 절하되고 로봇 대체가 확대된 형태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거죠. 불변 자본화를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노동의 타일영리화 뭐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유연 노동들을 이제 확대시키는 형태로 해서 착취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들로 가고 있고 수탈들은 여전히 이제 금융화를 더 금융화는 곧 부채화인데 이걸 더 심화시키는 형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수탈을 확대하고 있다. 요거를 좀 더 알아볼까요? 이것도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갑자기 막 슬퍼지네. 자, 아무튼 시간 수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 막 하잖아요. 뭐 하면은 이건 나한테는 여가 시간이고 뭐 재생산의 시간이고 뭐 그런 노는 시간이겠지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게 돈 버는 시간이죠. 돈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생산의 시간, 그쪽 입장에서는 생산의 시간인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쓰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무료 이용을 하면서 자기네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생산의 시간이고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노동의 시간, 생산의 시간은 노동의 시간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 노동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대가 없이 예를 들면 가져가는 그런 거니까 이건 수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거는 꼭 뭐 지금 뭐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여전히 계속 그 되는 게 이제 무급의 돌봄과 가사노동 시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사실은 그 돌봄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수탈하는 거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막 주어지는 그런 거니까. 이것들은 이제 뭐 양면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환 가치화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이해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시간 수탈, 그 시간은 뭐 소비의 형태인데, 소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사실은 사용 가치를 갖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용 가치가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수탈하는 그런 의미, 주지도 않고 그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탈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과 이윤의 이제 증대가 나타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저빅 그러니까 저 IT 기업들, 대형 이제 IT 기업들에 보면은 굉장히 그쪽이 생산성이 높잖아요. 그 기업들 저 뭐야 그 고용된 노동력은 굉장히 작은데 세계적으로, 근데 엄청난 이제 이윤율이 있어서 뭐 이윤율 자체가 뭐 30%가 넘는다든가 막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제조업 이윤율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이제 이윤들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간 수탈들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세, 그러니까 유럽에서 얘기하는 뭐 디지털 세금도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기반해 있기도 해요. 그게 뭐 단순히 이제 뭐 조세 피난에 대한 문제에만 이제 국한된 건 아닌 그런 것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을 이제 심화시키는데, 잠시만요. 뭐 이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대략 이게 1분위하고 5분위 비율이 한 37배, 32배인가 37배 정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건 뭐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뭐 자산 불평등도 뭐 당연히 다 올라가는 건 누구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 뭐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영끌 같은 걸 하게 되면 영끌이 막 내가 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그러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그 그러니까 특히 저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불평등 지수가 더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놈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저 이런 그 굴레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더 거기에 짓눌려 살게 되는 그런 그 형태들만 또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나온 그 국민 이전 개정들을 좀 보면, 이거 매년 나오는데 이게 좀 지금 더 확대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그 노동소득, 그다음에 이거 이제 소비인데, 그래서 생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8세에 내가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벌어도 뭐 얼마 벌지 못하니까 쓰는 돈이 더 많은데, 대부분 이제 이 부모 어, 부모 세대에 이걸 이전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28세 흑자로 전환해서 59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31년이죠.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놓고 보면 한 3분의 1만 밖에는 흑자인 때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적자, 그러니까 어려서 적자입니다.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 적자입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이걸 벌어놓지 못하면 뭐예요? 나도 내 그 쓰는 돈 있지만 자식들한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자가 점점 더 크게 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놓지 못하게 되는데, 자, 이게 뭐냐? 평균입니다. 평균. 1인당.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예, 고소득자는 소득이 또 훨씬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중간, 그 전체 사람들 쫙 세놓고, 예를 들면 1등부터 100명까지 세워놨다. 그러면 중간 중위소득을 딱 치면 이거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뭐, OECD에서 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 가구가 중간 소득, 평균 소득 정도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세대가 걸린다.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최소 15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비슷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 북유럽 쪽은 여기가 한 2세대나 3세대 정도 걸린다 그러고, 뭐 중간이 이제 한 5세대고, 그다음 뭐 칠레나 이 남미 쪽에 여기는 뭐 8세대 뭐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가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중간 뭐 5세대가 사실 제일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자본주의 국가들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이 하위 소득 가구가 중위 소득 가구 가는 데만 해도 이게 1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그 중간에 못 끼, 중간 반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거 보면은 소득 불평등은 유난히 더 낮은 편이고, 그나마 교육열은 굉장히 높았고 세계 최대 수준이긴 합니다만 직업 이동성이 빵이에요, 빵.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뭐 거기 평생 이제 그쪽 안에서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 한국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미들이 얼마나 벌었을까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분석한 건 그냥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자, 신규 투자, 신규 투자자가 작년에 언제 유입이 됐냐? 3월 달에 폭락하고서, 여기 이것도 폭락했을 때, 여기 3월 중순쯤에. 예?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야,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그러고 막 주식을 사기 시작했던 거고,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됐고, 두 번째가 언제냐? 빅히트 엔터라고 BTS 소속사잖아요. 거기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요거 이제 뭐 따상이니 뭐 따따상이니 뭐 이거 본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 왕창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있었고 그때 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 신규 그거 주식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큰 그 부분 왕창 몰려서 들어왔다. 뭔지 모르셨나? 그래서 뭐 다 그 얘기들입니다. 2020년도에 개인 투자자 연간 거래 실적이 뭐 다른 해에 비해서 몇 배, 2배 이상 지금 뭐 폭등한 거, 뭐 계좌 수도 뭐 계속 올라가고 사실은 더 올라가는데 4천만이 넘었죠. 그다음에 연령별 비중 보면은 기존에는 뭐 이렇게 주로 30대 아니죠, 40대 비중 2, 3, 4, 5, 60대니까 20, 30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 20, 30대가 보면 아시겠지만 50%가 넘어요. 전체 새로 들어온 사람 신규 투자자들 중에. 이제 다 이 밀레니얼 MZ 세대가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고, 성비도 좀 중요한데 뭐 기존은 이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뭐 한 2대1 정도 대가 가까운 그런 비율인데 거의 이제 유사하게 들어왔죠. 특히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은 소액 1,000만 원 이하가 77%, 3천만 원 이하까지 하면 거의 90%가 3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관심 삼아 이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나마 이제 막 모아서 빚을 내서 막 모아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 거죠. 거래 회전 이게 그 소형주 중심이라는 거, 특히 신규에서는 소형주 중심으로 갔다는 회전율도 보면은 1,000만 원대에서 소형주, 중형주, 중소형주 중심으로 1,000만 원대가 20, 30대들이 왕창해서 계속 예, 밤잠 안 자고 예, 계속 굴렸다는 얘기인 거죠. 넣다 뺐다면서. 그래서 돈 좀 버셨나? 작년 그걸 보니까 3월부터 이렇게 지난해 이제 저점까지 갔을 때부터 해서 이제 그 살펴봤는데 작년 말까지 신규 투자자들 거래 비용을 빼면은 누적 수익률이 1.2%. 돈을 못 본 거죠. 누가 벌었습니까? 거래세, 그 다음에 수수료. 여기 증권사들만 번 거죠. 국가가 버는 거야. 뭐. 거래세는 또 인하해 줬어요. 하도 많이 늘어나니까. 수수료, 누적 수익률. 안타깝죠. 근데 기존 투자자들은 조금 벌었대.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뭐 수수료를 제하고도 좀 벌었다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만약에 자기 돈이면 자기 돈이어도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영끌이나 뭐 비투처럼 뭐 돈을 빌려서 왔으면 여기다 플러스 이자를 내야겠죠. 이자 지급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연간 한뭐 3% 나오면 마이너스 3%를 더 더해야겠죠. 그러면 한 4%, 마이너스 4% 이상. 이게 그나마 잘 될 때인데 지금 다시 폭락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뭐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만약에 다시 폭락하거나 그렇게 되면 적자가 더 확대될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예, 누적 수익률이 그렇다. 여기 좀 15%나 되네요. 좀 되네. 자, 이 사람들이 번 이유는 뭐냐면 그냥 뭐 장기 투자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1,000만 원 그 이하들 우리 불쌍한 개미들, 네? 어유 10%가 넘죠. 이 적자가 폭이. 그다음에 30대들도 어유 왜 이래? 특히 신규에서는 15%가 넘는 1,000만 원대.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네? 1억, 1억대들 더 많은 그런 이윤을 남기게 되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그 금융시장 게임 룰이 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나마 이거는 금융시장하고 예를 들어 실물시장의 이제 성장률이 비슷할 경우에 이제 그 자기들 내부에서만 뭐 이익 분배가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 근데 뭐 실물시장은 아시다시피 뭐 완전히 뭐 폭삭 거의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금융시장만 폭발한 거잖아요. 실물 쪽에서 이제 금융 쪽으로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내부 분배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그런. 자, 금융화와 노동자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퇴직연금 비중도 이렇게 갈수록 이게 더 개인화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게 신자유적인 그런 개혁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게 된데 불구하고 DB형보다는 DC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전 개인연금 형태의 IRP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 적립금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근데 이렇게 이제 퇴직금이 이제 이렇게 그 자본시장에 이제 투입이 되면은 이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잘 안 나오는데 그 자사주를 교부한 현황이에요. 그, 어,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시즌에 대한
그 성과급 형태로 이제 자사주 교부한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뭐 600억 가까이, 한 60억에서 한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고 뭐 금액도 뭐 이렇게 됐다. 뭐 대폭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 대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예를 들어 쿠팡이 이제 상장했을 때 그 자기 주식을 노동자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 대상도 쿠팡 정규직 노동자들한테만 이제 나눠주게 돼요.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도 미국식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배당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뭐 많아야 2번 배당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분기 배당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건데 내가 우리 퇴직연금도 있고 주식에 투자돼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형태 뭐 자기의 어떤 뭐 개인연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못했고 뭐 자사주도 받았고 뭐 이런데 거기 이제 배당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따박따박 나올수록 거기 의존도가 이게 월급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이 어떤 의식들을 갖겠냐? 그뭐 미친 듯이 임금 인상해서 뭐 저 몇 프로 올리는 것보다 사실 자사주 올리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럼 이제 고마운 거죠. 내가 자사주 갖고 있고 회사가 자사주 매입해갖고 뭐 전부 다 뭐 저 몇만 주 소각했다. 그럼 이제 내 주식 올라간다 생각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사실은 이제 회사가 이제 성과가 나면 성과 날수록 주가는 더 많이 오를 테니까. 근데 자기 회사가 성과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셀프 착취, 셀프 스타일이라고 이게 결국에 아까 이게 뭐 주식이나 뭐 모든 이제 금융시장의 저 채권들은 그 미래잉여 가치에 대한 그 수치를 기본 그걸로 갖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잉여 가치 누가 생산하느냐? 결국에는 노동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뭐 퇴직연금, 우리사주, 자사주, 뭐 저 이런 주식 배당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노동자 내부에서의 이제 수탈들을 확대하는. 왜냐하면 정규직들만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거고 비정규직이나 뭐 다른 이제 노동자들은 뭐 여기서 아예 배제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세대 간의 이제 그 격차도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수탈들도 확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성별 노동자들의 그 성별적 수탈도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전체로 보면 자기 수탈이지만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노동자와 노동자들 간의 이런 그 수탈들을 좀 확대시키는 형태에서 작동하는 게 이런 문제인데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용인해야 되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제는 다 아쉽네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사실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시간을 좀 끌었던 건데요. 영끌과 금융화의 뭐 정치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영끌 B2가 뭐 세계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됐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주식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뭐 거의 뭐 G20 국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중국하고 거의 같아 0. 몇 % 차이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폭등했고 그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역사적 고점을 다 넘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 시장에 지금 뭐 들어오는 뭐 신규 그 계좌 수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규모 자체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형태라고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폭발도 압도적인 형태로 거의 최상위권 물론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좀 더 집중해 있습니다만 그쪽만 놓고 보면 거의 그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이 집가 상승률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좀 보고 그 기원이 어떤 거냐 좀 볼 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이제 신자유주의 위기를 전후로 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양분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주류 정치의 이제 위기가 오니까 한쪽에서는 그 우익 포퓰리즘이 바로 한 그런 형태고, 한쪽에서는 이제 좌파들 내지는 이제 그 민중 투쟁들이 그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띠고 있었던 건데, 뭐 우익 포퓰리즘 뭐 아시다시피 뭐 반세계화가 이제 반중국 형태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 반이민, 반난민, 반여성주의를 이제 그 기치로 해서 이것들이 쭉 그렇게 이제 결합돼서 이렇게 정적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극우 이제 포퓰리즘 세력들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뭐 등장, 그다음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쯤에 이제 뉴라이트 이제 대두가 뭐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같이 결합되면서 확산되는 그런 추세들로 존재했다 보여지고요. 근데 원래 그 경향들이 여전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유주의라는 저항들이 굉장히 거셌던 거죠. 불평등, 차별, 신자유에 대한 사실 국제적인 저항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랍의 봄, 그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2010년 12월부터 중동과 이 북아프리카 국가들 쫙 이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그런 형태의 저항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뭐 스페인의 뭐 인디그나도스라든가 뭐 이탈리아나 그다음 아일랜드 뭐 이런 그 등지들, 뭐 그다음에 뭐 프랑스나 뭐 영국 같으면은 뭐 사실 그 신자유주의 전후로 해서 그 저항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청년들의 저항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존재를 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 2010년부터 그 번져 나가면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 특히 이제 금융화에 대한 저항들이 이제 확대되고 되어 나갔던 그런 상태고, 뭐 아시아도 뭐 그런 거에 비껴가지 않았는데, 뭐 짧게는 이제 홍콩의 이제 무산혁명, 대만은 이제 해바라기 운동 2014년. 사실은 이제 뭐 중국에 저항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류 정치에 대한 그 청년들의 저항,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제 안보법제 반대 운동, 뭐 대학생 그 연합 실지,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이 투쟁들을 뭐 가속화해서 뭐 아베 반대 투쟁까지도 쭉 확산된 그런 계획이었고,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 이제 2016년 10월에 발생해서 2017년까지 하고 대선까지 가서 이제 정권 교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10대, 20대 중심의 주류 정치에 대한 이제 반대 투쟁이 이제 확대되는,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여성들의 이제 이 차별 반대 투쟁들이 확대하는 그런 뭐 계기로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에 이제 강남역에서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쭉 불타오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2018년부터 미국이 이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미투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성차별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항의와 투쟁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됐고, 그리고 여기 뭐 쓰진 않았습니다만 기후 위기에 대한 반대 투쟁도 뭐 못지않게 조금 확대되는, 그 기후 위기도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기도 이제 뭐 시스템 체인지가 사실 그게 북유럽 쪽에서 그런 저항들이 멸종장애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국은 좀 굉장히 좀 야들야들한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게 그 지배 질서, 주류 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저항적 그 성격들이 굉장히 이제 강한 형태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어. 그런 이렇게 이제 존재를 했던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 네, 제가 그 사진들 좀 옛날 생각해보면 불과 뭐 이런 것들이 10년 전, 5년 전 그런 아랍의 봄, 이게 이제 홍콩 우산혁명, 뭐 뭐죠? 이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위기, 그다음에 여기 뭐
네, 미투,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일본에서 아시는 저 안보법제 반대 투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희 촛불, 한국 촛불. 자,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뭐 그러다가 요쯤에 뭐 심지어 문화적으로 어떤 것까지 썼냐면 욜로라는 게 또 유행을 합니다. 욜로라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문화적으로도 확 바뀌었잖아요. 자본주의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뭐 없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뭐 정치적으로도 특히나 중남미에서 핑크타이드 물결도 확대되고 물론 이제 2015년, 16, 그 6년 그좀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좀 쇠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전의 이제 그런 또 기운들이 좀 보이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패턴이 확대된. 미국 같으면 이제 뭐 버니 샌더스를 위해서 이제 뭐 DSA라든가 좌파 세력들 같은 조직적인 약진들 존중했었고 유럽에서 뭐 전체적으로 사민주의 정당들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 그 제러미 코빈 당대 지금 뭐 완전 쫓겨나서 뭐 지금 당권까지도 뭐죠? 그 제명 뭐 되고 이제 뭐 지금 아예 잘라내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노동당 내에서 이제 그런 좌익적인 움직임들 뭐 여러 한계는 있습니다만 뭐 스페인 뭐 포데모스나 뭐 이탈리아 오성운동당 같은 그런 정당들이 이제 거의 뭐 집권하거나 뭐 그 근처까지도 뭐 가게 되고 그리스 시리자도 집권하면서 근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별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시리자 여기는 뭐 아예 노선을 바꿔버렸고 싹 돌아서 뭐큰 힘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뭐 주류화되는 그런 형태. 미국도 좀 아직 뭐 여력들은 존재합니다만 이게 뭔가 뭐 주류 전체 질서를 바꿔내는 그런 뭐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특히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세력들은 더 컸죠. 그때보다도 몇 배나 더 큰 형태로 지금 나왔고 판세를 완전히 다 뒤집어놓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특히 코로나 위기 거치면서 세상이 변한 게 사실 뭐 거의 없는 뭐 청년 뭐들의 뭐 현실이라든가 뭐 노동 현실이 전혀 개선된 것들이 없고 특히 여성의 뭐 사회적 현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 관련해서 전혀 뭐 나아지거나 그냥 오히려 점점 더 악화만 되고 있고 이 코로나 위기에서 이게 무슨 뭐 거의 뉴욕 타임즈는 카스트 계급처럼 각 계급별로 지금 대응들이 더 힘들어지고 뭐 사라진 계급이 노동자니 뭐 이러면서 뭐 이 계급적 격차들도 굉장히 더 심각해지는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 그런 거니까 뭘 느끼겠냐. 이런 불평등과 경제적 현실 극복을 바랬던 그리고 정책 민주주의 진전을 바랬던 청년들이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투쟁에서 큰 어떤 뭐 성공을 맛봤냐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런 자유주의나 이제 주류 정치의 어떤 그런 무능, 배신, 타락 이런 속에서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좌파 진영도 뭐 아무런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다른 전망들이나 대안들을 자기가 제시하지 못한 그런 아주 무능력한 상황 속에 거의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제 공정 담론을 필두로 한 이 보수정의 제가 보기엔 이데올로 공세가 주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 뭐 빌미들을 뭐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 뭐 집단적이고 진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뭐 자본주의 자체의 그거는 긍정하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뭐 능력에 맞게 각자 도생의 길 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정 담론은 그런 거를 거의 그대로 이제 대표하고 표현하는 그런 뭐 이데올로기다라고. 그래서 그것의 이제 그 결과로 금융화로의 몰입,
그리고 뭐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대한 영끌과 비투 뭐 이런 것들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는 이제 영국의 유럽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좀 긴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냐면 이게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일수록 성향이 점점 더 보수화된다는 것을 통계적 지표를 다 추적을 해가지고 다 분석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굉장히 우스운 결과인데 기존에 우파적 그 견해를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좌파적 견해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우경화되는 게 더 크더라라는 게 이거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 우경화돼. 그러니까 이게 뭐 20대, 뭐 2대나 뭐 20대들만 뭐 이게 뭐 주식시장하고 뭐 코인하고 뭐 몰입해서 뭐 이게 뭐 공정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서 뭐 이준석 뭐 이렇게 가는 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좀 있으면 이제 여성들의 정책 이탈들도 더 가시화될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같으면은 사실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구조 위기를 크게 겪지는 않았어요. 뭐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특히 한국의 피해가 굉장히 작은 형태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도 보면은 뭐 재정 대응이나 뭐그 이런 통화 정책상에서 그 대응 규모나 크기를 보면은 뭐 서구 유럽이나 이런 뭐 자본주의가 오래된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규모가 작은 형태의 이제 대응들을 해서 그다음에 봉쇄 자체도 굉장히 느슨했잖아요.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근데 큰 이제 사회적 위기로 이제 뭐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또 신흥국으로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성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서구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화에 대한 열풍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거의 똑같습니다. 통계상 놓고 보면 중국이 저희보다 조금 더 심한 거기 뭐 비트코인 우리 시장이나 이게 이제 크지만 거기는 뭐 아예 채굴 자체가 채굴이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중국이에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반세계, 반인, 반여성, 반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거죠. 이런 형태의 어떤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공정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형태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 보수화된, 무경화된, 자본주의와 그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실패감 맛본 데다가 뭐 이렇게 이제 금융화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식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뭔가 자본이 필요하다. 그 자본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스케줄 인생 스케줄이 이제 짜는 게 있잖아요. 그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소비를 줄이고 뭐 이렇게 저축과 투자를 늘려가지고 일정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시드머니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본가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렇게 삶을 갖게 되는 그게 욜로를 대체한 거죠. 욜로로 살아봐야 돈 있는 사람들만 욜로가 주는 거지 없는 사람들한테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더라도 욜로를 하려면 자본을 모아 내가 작은 자본가가 돼서라도 그걸 이제 그렇게라도 모아서 이렇게 성공하면 그렇게 간다. 이것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습득들이 존재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된 상황 속이기 때문에 뭐 그런 행태를 오히려 비판하고 뭐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더 주요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예를 들면은 다시 이런 좀 그 진보적인 전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동력이나 그런 배경들은 항상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불평등을 이제 결국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대안들 말고는 그게 어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성과들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길었네요. 발제가 거의 이제 1시간 20분 좀 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면 예? 긴 발제 끝에 약간 그래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5분 정도만 5분 정도만. 네. 그럼 한 5분 정도만 짧게 쉬었다가 또 바로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그 신재솔 씨가 네.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신 게 하나 있네요. 남미 국가 등에서 이제 남미 국가 등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라기보다는 미국이 봉쇄해가지고 미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데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봉쇄하니까 자기 외환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걸로 거래를 뭐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이제 자체로 디지털 통화를 사실은 만들어냈어요.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하면서 이제 그 거래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건 아닌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뭐죠? 그러니까 돈 세탁하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데 뭐 그런 형태의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하고 좀 유사한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봉쇄에 따라서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제공해 주느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같은 논리로 돈 세탁하는 그 기능이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유용한 사용 가치로 봐야 되느냐 그런 그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실제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냐 이것도 다른 문제라서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그것조차 좀 일시적인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뭐 돈 세탁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될 수 있을지는 네, 페트로 맞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석유를 리저브로 해서 만든 그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이것도 미국이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 그 기술 말고는 나머지는 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 송명관 씨랑 제가 2013년에 책을 하나 부채전쟁이라는 책을 같이 냈는데 그 책을 같이 쓰면서 2012년쯤에 비트코인을 알았어요. 그걸 좀 그때 이제 그 사토시가 낸 책도 읽어보고 뭐 이게 어떤 그걸 움직이는 블록체인이 뭔지 그때 막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한번 사볼까? 어떻게 하는지 좀 사보고 좀 해봐야 우리도 채굴도 좀 해보고 해봐야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둘이 그런 농담하면서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술이나 더 먹지 그러고 안 샀어요.
그리고 채굴도 진짜 한번 그럼 채굴이라도 해볼까 하려다가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책임 한 장 더 쓰자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 되는 거죠. 이제 5천만 원 넘었죠, 지금. 네. 아무튼 이제 그 이제 내용이 되게 이제 많아서 이게 뭐 이 질문하시는 분들도 잠깐만요. 네, 베네수엘라 지도자표는 페트로라고 합니다. 예. 음. 아, 채팅방에 누가 올려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분도 혹시 그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제 일단 훑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좀 있을 수 있을지 좀. 저 질문 예, 질문을 네네. 또 하시려고 예, 미르님께서. 네. 아니 뭐지? 뒷부분에 어쨌든 이제 금융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뭐 비정규직, 정규직, 뭐 세대 간 성별적 차별화 단으로 이제 기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이제 그런 류의 것들과 이렇게 다르게 되게 구조적인 이런 경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조금 이렇게 더 보면, 그러니까 아래에서 과제로 짚어주신 것처럼 뭐 퇴직연금이나 우리 사주 자사주에 대한 노동자 통제라는 게 그냥 여전히 그 우리의 요구를 설명하는 말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노동자로 뭉뚱그려져 있던 집단이 사실 이런 중요한 어떤 뭐 권리 혹은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갈라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노동자 통제로 뭔가 이렇게 다른 전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 저는 자연스럽게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또 하나는 그러니까 뒤쪽에서 어쨌든 이제 최근에 막 이준석 뭐 이러면서 공정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정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것을 이렇게 뭐 한국에서 금융화의 효과가 더 컸고, 그래서 뭔가 뭐 자본주의에 대한 순응도 혹은 이제 우호적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고만 하면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데올로기 투쟁밖에 안 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금융화의 효과가 이렇게 커지게 된 어떤 경제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청년, 비정규직, 뭐 여성 이렇게가 더욱 그 뭐 착취 혹은 수탈을 더 심하게 겪게 되는 요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나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질문이 전달이 됐을까요? 네. 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셔가지고 그 첫 번 일단 이런 뭐 그 퇴직연금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그거 앞서서 예를 들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여성, 남성 이런 뭐 여러 가지 성별 격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뭐 해소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사실 뭐 퇴직연금이니 뭐 이런 무리사주니 이런 거에 대한 뭐 노동자들 통제가 가능이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건 좀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다 통합을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안 되면 뭐 그러니까 뭐 단일 뭐 1사1로가 안 되면 뭐 아니면은 뭐 저 비정규직 노조 따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연맹 차원에서 뭐 업종 차원에서 이렇게 뭐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를 들면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노동자 대표성들을 갖는 것들을 뭔가 또 뭐 가능한 수준에서 같이 좀 해볼 거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노동조합으로 어쨌든 뭐 일원화하든 뭐 연맹 차원에서 뭐저 산별화하든 뭐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고민들이 거의 또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서 가능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럼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들고요. 구체적인 뭐 통제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건 뭐 사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이 국면도 그다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조차 얼마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 거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 금융화로 다 누구든지 뭐 이렇게 누구든지가 아니라 뭐 좀 어느 특정 그저 숫자의 어떤 규모가 그걸로 혜택을 받고 뭐 전망이 나아지고 하면 될 텐데 별로 그러지 않았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은 게 이미 지금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고 열풍 자체도 이렇게 막 몰입감들은 굉장히 높았지만 오히려 또 그 속에서 느끼는 그런 뭐 그게 그 뭐 좀 자유주의적 전망이나 좌파적 전망도 사실은 제대로 그걸 못했지만 다른 형태 우파적 전망도 그게 뭐 이나 시장주의적 전망도 그 해법이 좀 아니라는 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 속에 차별은 더 심화되고 불평등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이 국면 자체가 그렇게 뭐 오래 갈 거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 하더라도 이쪽 전망으로 예를 들면 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못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더 주류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고 뭐 계속해서 이런 우파적 전망과 자유주의적 전망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네. 일단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유능해지고 더 설득력 있고 그래야겠죠. 예. 아니, 저는 다 좌파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저럴 거라고 예측은 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다 접속하신 분들 다 공통된 생각 아닙니까? 저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다 예측을 했고 그렇게 되면 제가 그 2017년에 당선되자마자 제가 쓴 칼럼 저도 읽어봤어요. 최근에. 잘하길 바란다. 안 그러면 한국 청년들이 더 보수화 될 거다. 그 우려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책임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면 뭐 저는 우리한테 있다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우를 계속 범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반성들을 또 좀 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공정담론이니 뭐 이런 자본주의화, 뭐 금융화 이런 것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청년들의 이런 전망들을 같이 하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좀 보다 좀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나 그런 전망들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안 그러면 더 이 동요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더 오래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 또 결론은 또 이게 최근 또 시류를 질문을 너무 억지로 하려고는 좀 네? 아니 여러 지금 듣고 계신 음. 분들이 너무 이렇게 질문을 억지로 이렇게 아, 질문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아, 네, 예. 우리 또 기회는 많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요, 우리 이제 9시쯤에 끝내는 거를 이제 목표로 남은 10분 동안 좀 잡담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좀 던지면서 마무리를 지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발제하신 내용이 너무 이게 다양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서 약간 좀 아마 다들 이제 발제하시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히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이제 그냥 글쎄요, 이거 더 말씀하실 거 없나요? 네. 아예 뭐저 이게 나중에라도 좀 발전은 보시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제자의 마지막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뭐 또, 예, 예, 뭐,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아직 저희 창세연구소 그 웨비나 이제 한 반 정도 됐나요? 절반 정도 한데, 사실 제가 오늘 땜빵이랍니다. 땜빵이고. 원래 오늘 하기로 한 주제가, 노동 과정 쪽 이야기인데, 이분이 아직 조사가 덜 끝났대요. 케이스 조사를 실제로 해서 이제 발표한 걸로 했는데 한 6월쯤이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하기로 한 주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오늘 그건 발제 여기서 끝내고 개인적인 당부사항 하나 다음 주 발제가 일본의 그 성소수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건데 지 나오미 교수님이라고 한국 교포 3세예요. 3세인데 태어나긴 또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 국어가 영어고 제2 국어가 일본어고 제3 국어가 한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그다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할 정도는 되는데 이게 이런 식의 이제 좀 뭔가 토론회나 이런 공식적인 그런 거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통역이 붙습니다. 제가 통역도 일본 현지에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그 주제도 일본의 그 성소수자 관련한 거라서 어디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 주제들은 아니어서 많이들 좀 관심 좀 가지고 다음 주에도 꼭 좀 다들 좀 참석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신청 미리 안 한 분들한테도 그냥 들어오라고 예, 예, 해도 돼요? 예, 예, 다 오픈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부터 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열심히 좀 봐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